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이고 외동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직장에선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고 집에선 그저 조용히 가족 챙기고 애 키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 곁에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도무지 애 엄마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달고 다니는 젊고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35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외출할 때 대학생으로 착각받는 일이 종종 있을 정도예요. 길거리를 같이 걷다 보면 저보다 아내 쪽을 더 많이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질 정도로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몸매. 평소에도 식단 조절과 운동을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게 가능한 거겠죠. 거기에 성격도 활달하고 밝아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스스럼이 없습니다. 지인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저를 보면 진짜 복 터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친척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냐는 우스갯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결혼한 남자가 아내 칭찬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지만 저는 솔직히 아내의 외모나 밝은 에너지를 보며 자주 스스로에게도 묻곤 했어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여자랑 결혼할 자격이 있었나? 이 글이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을 겁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엔 아직도 이런 예쁜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영화처럼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당시 제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리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난 좀 날티나 보여서 썩 내키지가 않는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엄마,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예쁘고 어려서 더 기쁜 거 아냐? 감정적으로 받아친 저 말이 사실은 제 불안함을 덮기 위한 방어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속마음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흔히 말하는 참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요. 화장은 또렷하고 짙은 편이었고 옷차림도 나름 과감한 스타일이 많았어요. 단정하다기보단 시선을 끌고 돋보이는 스타일. 그래서일까요? 연애할 때도 유독 남자들의 관심을 자주 받곤 했습니다. 저와 길을 걷고 있어도 누군가의 시선이 아내에게 머물렀고 그게 싫으면서도 자랑스러운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은 꽤나 단정하고 순한 편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어른들께 인사도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사람이라 결국 어머니도 그런 아내의 진심을 보게 되었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되셨죠. 우리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야말로 불꽃이 튀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서로 강하게 끌렸고 1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곧장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한 채 집안일과 육아에 매달리는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 말 없이 앞치마부터 챙겨 입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아이 목욕까지 전부 제가 맡았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7살인데 목욕은 여전히 제가 시킵니다. 그게 힘들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가족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늘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간단한 화장이 아니라
마치 외출이라도 다녀온 듯 꼼꼼하고 정돈된 얼굴. 머리도 항상 정갈하게 말려 있었고 때로는 정장 치마 블라우스를 입고 있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집안일을 하다 말고 꾸민 게 아니라 어딘가 다녀온 사람 혹은 누군가를 맞이했던 사람 같았어요. 그걸 처음엔 그냥 아내의 자기관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이상하리만치 일관되게 반복된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물음표가 느낌이 되고 불안이 되고 결국엔 의심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어디 나갔다 왔어? 하루는 퇴근 후 아내의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드라이로 정갈하게 말려 있고 화장은 막 메이크업숍에서 받은 듯 정교하게 돼 있었고 심지어 입고 있던 정장 치마는 아침에 제가 봤던 잠옷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그냥 옷이 맞나 한번 입어본 거야. 요즘 살쪄서 몸이 옷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는 옷에 몸을 맞춰야지 나이도 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속에서는 이상하게 꺼림칙한 감정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눈치챘는지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꾸미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다들 와이프가 예쁘게 하고 있으면 좋다던데 오빠는 왜 그런 걸 이상하게 봐? 솔직히 말해봐. 집에서 늘 퍼져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 나 안 예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괜히 트집 잡는 꼴이 될까봐, 괜한 갈등이 생길까봐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은 분명했지만 그거를 문제라고 단정 지을 만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예쁘게 꾸미는 게 싫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불편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생활비와 용돈은 제가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씀씀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주로 로드샵 화장품이나 중저가 브랜드를 쓰던 사람이 이젠 가방에서 무심하게 꺼내는 립스틱마저도 명품 브랜드였고 거울 앞에 늘어선 스킨케어 라인도 전부 고가 제품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수한 셔츠와 니트 대신 눈에 확 띄는 디자이너 브랜드 그리고 명품 백. 제가 주는 용돈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렇다고 생활비를 부족하게 하거나 살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는 늘 채워져 있었고 아이가 먹는 간식이나 필요한 물건도 늘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죠. 그게 오히려 더 물음표를 키웠습니다. 혹시 어디서 알바라도 하나?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엔 제 자신이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거겠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이며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에게도 시간이 생겼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시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로 재입사하겠다며 사장님이 배려해 주신다더군요. 사장실 직속 비서였고 업무 강도도 세지 않다며 애가 적응만 하면 바로 나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 혼자 벌어온 수입으로는 빠듯했거든요. 더구나 아내가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다시금 일과 육아의 균형이 잡힐 거라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끌고 온 차를 보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 차보다 훨씬 좋은 외제차였죠. 창틀에 손을 올리며 내려서는데 차량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무언가 일반 회사 비서가 타고 다니는 차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회사에서 비서한테 이런 차를 줘? 물었더니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내가 그만큼 인정받는 직원이라는 거지. 환영의 의미로 준 거야. 애기 대중교통으로 데려다 주기 불편하다고 했더니 바로 사장님이 차 뽑아주셨다니까. 와, 복지 좋네. 나도 그런 회사 좀 소개해줘야겠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자랑스럽게 머리를 넘기며 웃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사장 직속 비서니까 가능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 어디든 인정받는 사람은 대우도 받는 거지. 제 아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면 오히려 뿌듯했고 속으로는 역시 내 아내라는 자부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제 시간에 데려오지 않기 시작했고 항상 어린이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가 우리 딸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늘 늦어졌고 회식이라고 했지만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엔 그런 걸 싫어하던 사람이 이젠 비서라 어쩔 수 없다. 사장님이 불참하면 이상하게 본다는 핑계를 댔죠. 불안이 서서히 현실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모든 조각을 모아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너 도대체 월급 얼마 받는 거야? 정말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에 그날은 참지 않고 물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들고 다니는 가방은 100만 원 단위가 기본이었고 입고 나가는 옷, 신고 다니는 구두, 심지어 휴대폰 케이스 하나까지 전부 브랜드 제품이더군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내가 감당 못할 소비를 내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서야 내 속이 그동안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 확실히 알겠더군요. 너 보면 나랑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명품 가방에 고급 옷에. 그런 게 너 월급으로 가능해? 이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너는 지금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의 진짜 현실은 뭐냐? 그걸 묻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내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돌리며 피식 웃더니 짧게 되묻더군요. 왜 내 수입이 그렇게 궁금해? 그 말투, 그 눈빛,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 눈에서 이런 차가운 기색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전엔 나를 바라보던 눈이었는데 이젠 마치 내가 귀찮은 취조자라도 되는 것처럼 보더군요.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알아서 하기로 한 거. 오빠도 그렇게 말했었잖아. 지금 와서 왜 또 이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재취업하겠다고 할 때 네가 벌면 네가 쓰는 거지 라고 쿨한 척 넘겼던 건 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선을 넘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보태면서 나는 진짜 쎄 빠지게 일해서 대출 갚고 생활비에 내 용돈까지 다 챙겨주고 있는데 넌 얼마나 벌기에 그렇게 매일같이 브랜드 가방을 들고 다니냐? 솔직히 누가 너를 가정 있는 여자로 보겠냐?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게 비수처럼 들릴 걸 알면서도 도저히 더는 못 참고 터뜨렸던 말. 그러자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낯선 그 사람의 얼굴로 말이죠. 왜 가정 있는 여자로 보여야 돼? 젊고 예쁘면 안 되는 거야? 애 낳은 여자는 무조건 아줌마처럼 보여야 하고 늘 추리닝 입고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맞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말의 본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방역이었고 도피였고 내가 꺼낸 불편한 질문을 다시 내게 되돌려 네가 예민한 거야로 몰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난 또다시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도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고 나는 또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그날을 기점으로 어딘가에서 뚝 하고 금이 간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마음속 어딘가에 뭔가가 자꾸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모양의 감정들, 분노인지 실망인지 환멸인지 모를 것들이 서서히 아주 느리게 내 일상을 잠식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결국 내 모든 삶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퇴근하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고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TV를 켜놓은 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소리가 욕실 안에서 퍼지고 있었고 세면대에서 스킨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문은 닫혀 있었지만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늘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자꾸만 거슬렸고 눈에 밟혔던 말투, 옷차림, 늦은 귀가, 그리고 그 외제차. 모든 게 머릿속에서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전기에 꽂힌 채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 이쯤 되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평소 같았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의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런 문제로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불신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아내의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고 설정을 잠그는 걸 옆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걸 열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제 손은 핸드폰을 향했고 잠금은 쉽게 풀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의 대화창이 보였고 엄마와의 단체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화창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다운 이름 옆에 붙은 빨간 하트. 그 한 글자가 주는 위화감이 엄청났습니다. 다리가 저릿할 정도로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터치하지 않아도 무슨 내용이 있을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한 내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완전 죽여줬어. 내일도 그 스타일로 부탁해. 이번엔 이 가방, 알지? 지난번처럼 잘 부탁해. 명품 브랜드 이름, 고가의 속옷 사진, 백화점 상품권. 그 모든 대화는 명백히 스폰서와의 거래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속옷만 입은 채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전송된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내 정신을 붙잡고 대화 전체를 제 핸드폰으로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샤워를 마친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오더군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애 씻겼어? 라고 물었고 곧장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방금 전까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아내의 손끝, 숨결, 말투 하나하나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그만두면 안 돼? 아내는 토스트를 먹다 말고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군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일 안 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는 있어. 오빠 수입으로 부족하잖아. 난 앞으로 더 잘 살고 싶어. 아이한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나 자신도 더 발전하고 싶어. 그 말만 들으면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말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번듯했죠.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번지르르한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잘 살고 싶다는 욕망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말이죠.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폰을 두고 잠시 나간 틈이었습니다. 새로운 카톡 알림이 화면에 떠 있었고 저는 주저없이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언제 또 보자. 아침에 집으로 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걸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머릿속으로 끙끙 앓을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고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하던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며 웃는 그 모습. 그 옆에 선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눈을 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따라가는 걸 들킬까 싶어 저는 일부러 렌터카를 빌려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익숙한 회사를 향해 가겠거니 했지만 아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꺾었고 결국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멈춰 선차 안에서 저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러 가는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보안이 없다는 게 그날따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군요. 그녀가 차를 세우고 고급 아파트 단지 안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1시간 넘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누굴 데리고 나오진 않을까? 혹시 그냥 친구 집인가? 혹시 내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수백 번도 넘게 가능성을 부정해봤지만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확신이 되었죠. 결국 저는 차 뒷좌석에서 준비해둔 화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꽉 쥔 화분의 무게보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집 호수를 알 수 있었던 건 아내 차 뒷유리에 붙어 있던 입주민 차량 스티커 때문이었죠. 거기에 분명하게 동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 안일했어요. 그게 들킬 거라 생각도 안 한 거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인생이 갈라질 거란 걸 이상하게도 직감하고 있었죠.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들으면서도 속이 확 내려앉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화분 배달입니다. 그 짧은 말이 제 목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자마자 앞에 서 있던 놈은 트렁크 팬티 하나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결혼식 때 인사했었고 아내를 데리러 몇 번 사무실 앞에 갔을 때마다 인사도 했던 그 얼굴, 그 사장 새끼. 무슨 배달입니까? 이게 화분을 어디서 온 거더라? 말을 흐리면서 현관으로 조용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컵을 들고 나오던 여자 하나가 보였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슬리브 차림, 머리는 질끈 묶은 채 민낯에 가까운 얼굴로 뭐 왔어요? 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여자의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더군요. 저는 화분을 그대로
그 사장놈 가슴팍에 던져버렸습니다. 화분이 터지며 흙이 튀고 그놈은 놀라 뒷걸음질 쳤고 저는 거침없이 아내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야, 와씨, 여기가 회사냐? 네가 그렇게 말하던 사장 직속 비서라는 게 이딴 의미였어? 하하, 내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말을 뱉으며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이 커졌고 입을 벌리며 잠깐만 이라고 말하려는 찰나 그 사장 새끼가 뒤에서 제 머리를 쳤습니다. 툭 소리보다 그놈의 손이 내 몸에 닿았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와, 지금 나 쳤냐? 사람 때렸냐? 소리치며 그를 노려봤고 거기서부터는 말이 아니라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바람이면 고소감이고 스폰이면 형사처벌감인데 이게 사랑이냐? 응, 이딴 게 사랑이냐고. 그놈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미스 김, 이 남편이야? 이게 지금 어디라고 들어와서 난동질이야? 어쭈, 미스 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미스야? 성능은 괜찮으셔? 아니면 성능 떨어져서 이제 돈으로 처발라가며 젊은 여자 데리고 노는 거야? 제 입에서는 욕설이 섞인 말들이 연달아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분노 자체가 말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나 맞은 거 너도 맞고 퉁치자 이 새끼야. 그렇게 말하고 그 사장놈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날렸습니다. 몇 차례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나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고소? 좋아. 폭행죄? 아주 좋아. 같이 철창 들어가자. 스폰 계약이었는지 불륜이었는지 세상에 낱낱이 까보자고. 영상 다 있어. 니네 둘이 속옷 바람으로 쳐웃고 있는 것도 다 찍었다고. 그때 아내는 제게 달려들며 말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 손짓이 더 역겨웠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리는 거야? 이 새끼 맞지 말라고? 너 얘 편드는 거야? 지금도? 제가 말하는데도 계속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래, 이제 너랑은 끝이다. 이제 남편도 아빠도 안 할 거니까. 그놈 손 절대 놓지 마. 너한텐 이게 어울리는 인생이니까. 폰을 꺼내 그 둘이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주 또박또박. 그런데 너무 소란스러웠는지 옆집 아주머니가 경비 아저씨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저 둘이 대낮부터 이러고 있었어요. 저 여자 남편이라 현장 덮치러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때 내 목소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차가웠습니다. 울먹이지도 않았고 흥분해서 씹히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식어버린 감정, 그 상태였어요.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다 끝나버린 거죠. 아내가 옷을 주워 입으려 몸을 숙였을 때 나는 머리채를 그대로 잡아당겼습니다. 어디 도망가려고 경찰 올 때까진 그대로 있어. 이 꼴 좀 더 오래 기억해둬. 그때 주변에서 몇몇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서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몰래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더니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주저앉았더군요. 그렇게라도 가려지는 게 있을 줄 알았던 모양이죠. 쪽팔린 건 안 해? 그래도 니들 사람은 아니었잖아. 가정 있는 인간들이 아주 잘한다. 그쵸?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통화를 시작했어요. 아유 자기,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위층 그 인간, 그 여자 데려다 놓고 난리 났어. 빨리 좀 와봐. 그 순간 귀가 번쩍 뜨였죠. 그 아주머니가 사장 마누라랑 친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연결고리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마누라가 집 비우는 날만 골라서 제 마누라를 불러들였던 거였어요. 집에서 같이 자고, 씻고, 놀고, 돈 먹이고, 그게 출근이었고, 회식이었고, 사회생활이었더군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비와 함께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아무 말 없이 그 둘을 연행했습니다. 그놈은 입고 있던 티셔츠를 허겁지겁 걸쳐 입고 아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체념한 듯 끝났다는 듯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수갑도 없이 끌려갔죠. 근데 웃긴 건 그 사장 새끼가 저도 맞았습니다. 이러면서 저까지 같이 고소하겠다고 지랄을 해댔다는 겁니다. 결국 저도 폭행죄로 묶여서 같이 조사받았고요. 서로 때렸으니 쌍방이 맞다며 경찰은 합의 보라고 했고 전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맞긴 맞았지만 그 전에 쌓였던 걸 생각하면 진짜 더 안 때린 게 다행이었죠. 그 둘은 조사받는 내내 스폰 아니다, 사랑이었다, 우린 마음이 통한 사이였다, 이딴 개소리를 해댔어요. 진심으로 듣는 경찰관이 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카톡, 거래 내역, 대화의 흐름, 속옷 사진 보내고 받은 명품 영수증까지. 그게 사랑이었다면 세상 연애 절반은 구속감이겠죠. 그냥 선물한 거다. 서로 좋아서 준 거다. 계속 그렇게 우겼지만 카톡만 보면 딱 나와요. 가방 줬다. 속옷 사진 왔다. 다음엔 상품권. 딱딱 주고받는 패턴. 아무리 발뺌을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막. 진짜 가관이더군요. 그 사장놈이랑 내 마누라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다시 연락 시작한 거였어요. 회사 복귀한다며 연락한 게 아니라 먼저 그쪽으로 연락을 한 쪽은 마누라였다는 겁니다. 처음엔 다시 일하겠다고 들어갔지만 사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고 다른 직원들은 이미 둘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더군요. 회식?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시간에 다들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었고 그 둘은 회사 근처 호텔이나 이 아파트에서 따로 시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자, 사장이 사준 게 아니라 사장 마누라 돈으로 사준 거. 가방, 화장품, 옷, 결제는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아마도 이미 내부 고발도 들어갔겠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매달 대출금 갚고 생활비에 용돈까지 주면서 미안해만 입에 달고 살았던 놈이었습니다. 진짜 미친 놈이었죠. 눈앞에 있는 현실 하나 못 보고 예쁘고 동안이니 주변에서 부럽다니 하는 소리만 들으며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았던 겁니다. 지금요? 그 둘은 재판 진행 중입니다. 형사도 민사도요. 사장 마누라?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장 새끼 그냥 바지 사장이었어요. 실제 돈줄은 마누라. 사업 시작할 때부터 처갓집 돈으로 일군 거더라고요. 사장 새끼 이제 곧 개털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전현 얼굴 2번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이요? 제가 키울 겁니다. 엄마 없는 티 안 나게 행복하게 잘 키워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즈음 또 다른 미친 사실 하나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장 마누라 쪽 인맥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였는데 그 사장 새끼가 내 마누라를 다른 남자한테도 넘기려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인 접대용으로 소개해주겠다며 유흥 아니면 골프 자리에서 부를 사람 중 하나로 이름을 넣어뒀다더군요. 그 여자 돈 밝히고 말 잘 듣는다. 사생활 지킬 줄도 안다. 몸매도 좋고 관리 잘 돼 있다. 하면서 그놈이 다른 남자들에게 맛 좀 본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돈이 되는 방향으로 굴릴 생각이었던 거죠. 진짜 몸 파는 여자 취급을 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 여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싫다는 카톡 흔적이 있다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즉, 알고도 선까지는 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선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그 얘기 듣는 순간 난 진심으로 내 아이가 그 여자의 피를 절반이나 물고 태어났다는 게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그 새끼들한테만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구역질이 나더군요. 그래서요, 이제 다시는 사람 쉽게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요? 결혼이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그저 이 아이한테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줄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복수요? 지금부터 제 인생 전체가 복수입니다. 제발 그 둘이 오래 살아서 꼭 끝까지 망가지는 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